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제 13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131회차는 동그라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답안을 먼저 작성하고 현재 강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안이 완성된 관계로 인해서 답안의 일부 내용을 활용해서 강평을 진행할 테니까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답안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진 않고 일부를 공개하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구조물 경사계입니다. 우측 페이지에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서 구조물 경사계는 지중 경사계가 아닙니다. 131에 점수가 나오고 용어를 너무 잘 봤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1번 문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썼는데 1점이 나왔더라. 이거 어떡하냐 봤더니 대부분이 지중경사계에 대한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구조물 경사계입니다. 틸트미터고요. 지중경사계의 클리노미터랑은 전혀 다릅니다. 구조물 경사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개요 또는 정의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구조물 경사계의 개요도와 측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물 경사, 그러니까 측정 결과로부터 평가를 하는 기준. 그리고 네 번째, 구조물 경사계 활용 시 유의사항 구성으로 답안을 기술해 갈 수 있겠습니다. 1번 내용 보겠습니다. 구조물 경사계는 공사 시 또는 유지 관리 시 건물, 옹벽,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집안에 설치해서 측정 지점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요를 읽을 때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 치는 거는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개요도와 측정 방법인데 개요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물 벽체나 혹은 기초 부분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벽면에 밀착시키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요거를 틸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틸트 플레이트에 고정되는 구조체, 골격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 경사계를 놔두는 이 골격 부분을 건물 경사계 지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틸트 플레이트와 지그가 설치된 이후에 건물 경사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우측의 측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틸트 플레이트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건물 경사계 지그와 건물 경사계를 설치한 이후에 건물 경사를 측정하는데 아래에 보시면 수직, 수평 방향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좌측에 이 개요도에서 틸트 플레이트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해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측정된 결과를 기록하고 판단을 수행하게 되고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수 보강 또는 재시공의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내용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 기준은 A등급부터 2등급이고요. 기울기 또는 각변이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구조물 경사계 활용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초기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안정기준치 관리 이런 부분 내용 위주로 써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했는데 지중경사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초록색으로 정정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사일로 내에 작용하는 토합이고요.
문제는 이제 좌측에서 읽고 강평은 우측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평가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좌측에서 읽고 오른쪽에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제목 봅니다. 사일론에 작용한 토합은 첫 번째, 개요 또는 정의로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사일론에 작용하는 토합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일로 토합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1번 개요 봅니다. 잔슨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서 사일로와 같은 좁은 공간에 작용하는 토합 또는 토합 개수로서 안방 근처라든지 지하벽체의 토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 마찰각을 고려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병 마찰각을 무시하는 경우에 나눠서 기술할 수 있겠고요. 좌측의 개요도 부분은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병 마찰각을 무시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면을 가정을 해서 파괴면 세타를 가정해서 PA를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개요도에서 H와 H1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병 마찰각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보면은 단의 길이당 작용토합해서 이렇게 관련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공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뮤 부분, 흙과 사일로 벽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 부분과 그리고 KW 부분, 수평 토합계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식과 중요한 인자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학습하실 때 혹은 시험장에서 공식을 못 외우셨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단의 길이당 적용 토합, 자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단의 길이당 작용 산정 토합 산정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사일로의 폭 B와 토합 작용 높이 H1을 고려, 그리고 흙과 사일로 벽면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를 고려, 그리고 수평 토합 계수를 고려, 이렇게 화살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론식에 의해 산정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공식을 다 외워야 되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공식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을 외움으로써 그 공식에 들어가는 관련 인자들까지 다 이해를 또는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 조금 야매지만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기본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은 물어본 토합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고, 그리고 정의도 했고, 이제 구하는 방법을 다 했으니까 이 토합을 적용할 때 이제 고려사항 부분을 흐름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데, 특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 공식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 공간의 폭이라든지 혹은 뭐 경사 부분이라든지 마찰 계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면서 고려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번 응답 변이법 보겠습니다. 응답 변이법 용어 문제는 첫 번째 개요, 두 번째는 응답 변이법의 해석 방법에서 개요도와 방법 나와 있고, 3번은 응답 변이법의 특징 또는 설계시 고려사항 식으로 흐름 가져가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지중구조물은 지진시 관성력이 작고 주변이 지반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감쇄가 크다, 이렇게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되고, 개요 2번은 지상구조물과 지중구조물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개요로 정리하였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응답변이법의 해석 방법인데 순번대로 보시면서 제가 개요도에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구조물의
주변 집안을 모델링을 하는데 스프링으로 모델을 합니다. 개요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중구조물 주변으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모델링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중구조물에 자유장 집안응답에서 구한 변이를 작용시키는데 이때는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스프링으로 집안을 모델링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빈 공간으로 냅둔 다음에 지진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에 변이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2번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어서 3번 보시면 2번에서 구한 집안 변이에 해당하는 하중을 산정을 합니다. 개요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토합 부분 그리고 전단력 부분 이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된 하중에 의해서 단면을 해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제 응답변이법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요. 마지막 응답변이법의 특징은 지중구조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고 그리고 단면 방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집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마치겠습니다. 4번 점착력이 0인 집안의 현장타설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우측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를 쓸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타설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썼습니다. 자, 1번을 보기 전에 점착력이 0인 집안, 요거는 이제 사질토 집안을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캐치하고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집안을 굴착해서 만든 구멍 속에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 형성하는 기초 형식으로 선단 및 주변 집안을 이완시키는 경향으로 지지력 산정 시 여러 방법을 고려해서 작은 값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직접적인 산정 방법은 아니지만은 기술해야 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는 이 종류를 기술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반상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지력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두 번째는 SPT 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하시험과 시험 시공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은 이렇게 이론식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선단 지지력 항이 어떻고 주면 지지력 항이 어떻다 이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정역학적 시험은 선단 지지력 항과 주면 마찰 지지력 항이 있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 SPT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로 선단 지지력 항과 사질토 집안의 주면 마찰력 부분, 점토의 주면 마찰력 항이 있는데 사질토의 주면 마찰력을 고려하고 점토 집안의 주면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는 타인 말뚝의 선단 주면 마찰력의 2분의 1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보시면 이제 재하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시공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제 재하시험 장치를 설치해서 재하시험 하는 방법,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지지력 산정 방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여기까지 봅니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터널의 유연성비 및 압축성비 나왔습니다. 아주 생소한데요. 115회 정확하게 나왔던 문제와 일치하니까 최소한 5년 기출을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우측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터널의 유연성비와 압축성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개요 봅니다. 터널 라이닝에서의 축 응력은 초기 응력, 집안의 물성
위치뿐만 아니라 비평탄한 골착 벽면에 의한 불규칙한 라이닝의 영향이 크며 특히 유연성비와 압축성비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연성비와 압축성비는 터널 라이닝의 축 응력을 구하는 데 중요한 인자다. 이런 개요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중에 첫 번째 유연성비 보겠습니다. 유연성비 F는 라이닝의 휨 강성분의 집안의 휨 강성이고 관련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관련 공식은 아래 위가 비슷한 경향도 있고 외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만 딸랑 쓰기보다는 공식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자 부분들은 꼭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터널 집안 및 라이닝의 탄성 계수, 그리고 터널의 반지름, 그리고 터널의 2차 단면 모멘트, 그리고 집안과 라이닝의 포화순비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압축성비 부분입니다. 압축성비 C는 라이닝의 신축 강성분의 집안의 신축 강성이고 마찬가지로 관련 공식과 그리고 중요한 인자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측 부분은 유연성비에 대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압축성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써주시고 여기 마지막 아래는 라이닝에 작용하는 충력을 산정할 때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결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치겠습니다. 6번 문제 점토 광물의 결합 구조 및 특징 나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각 이론서별로 결합 구조라고 표현한 교재도 있고 혹은 뭐 형성이라고 된 부분도 있고 결합 단위라고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결합 구조는 아래 내용 보시면 카오리 나이트하고 일라이트, 몬모릴로 나이트를 의미하니까 시험장에서 헷갈릴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은 점토의 결합 구조가 테트라헤드론 또는 옥타헤드론으로 한 페이지 쓸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실리카 시트와 깁사이트로는 이렇게 한 페이지 쓸 수도 없고 특징이 거의 없다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이해하셔서 쓰셨으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토 광물의 결합 구조 및 특징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점토 광물의 결합 구조 및 특징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는 테트라헤드론, 옥타헤드론 등이 있고 기본 단위는 횡방향 결합 구조로 실리카 시트와 깁사이트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본 단위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점토 광물의 특징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개요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카오리나이트인데요. 좌측에 이렇게 깁사이트와 실리카 시트 그리고 수소 결합 이런 부분에 대한 개요 부분을 그려주시고 우측은 결합 방식과 그리고 결합 상태에 따라 공학적 특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번 일라이트와 몬모릴로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결합 방법과 공학적 특징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7번 한계 간극비 CVR 보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첫 번째는 정의, 2번은 한계 간극비 및 다일러턴시 관계도, 3번 한계 간극비 및 모래지반의 거동 특성 나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계 간극비란 흙의 전단 변형 시 변형이 증가하여도 간극비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간극비를 말한다 나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한계 간극비와 다일러턴시를 비교한 표로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을 간극비, 가로축을 변형률로 봤을 때 이렇게 느슨한 지반을 전단하는 경우 간극비가 점점 줄어들고 조밀한 모래를 전달하는 경우는 처음에 약간 줄어들다가 이렇게 간극비가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양측이 서로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한계 간극비라고 한다. 정의에 맞는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를 외우시면 정의가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조밀한 집안은 간극비가 감소 후에 증가하고 느슨한 집안은 변형 증가에 따라 간극비가 감소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모래집안의 다일라턴시 거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일라턴시에 대한 개요도, 조밀한 모래, 느슨한 모래, 그리고 이 개요 부분을 써주시면 훌륭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한계간극비와 모래지방 거동은 세로축을 간극비로 놓고 가로축을 유효 구소값 시그마 3로 놨을 때 한계간극비 선이 이렇게 정의가 될 때 느슨한 사질토의 경우 그리고 조밀한 사질토의 경우 배수 전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고 얘는 반대로 가게 되고 비배수 전달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간다. 자, 요 그래프도 통째로 외우시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대로 말로 설명해 주시면은 한계간극비와 관련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어 7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8번입니다. 온벽 배면에 인장균열이 존재할 경우, 즉 점성토인 경우는 주동토합 분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측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인장균열 깊이와 한계 깊이와 주동토합 분포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이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인장균열 존재 시 토합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1번 개요를 보시면은 배면 지반이 점토인 경우 굴착 시 토합 및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가시설 및 주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토 지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제목 2번의 내용은 점토 지반에 토합이 작용하는 경우는 인장균열 깊이만큼 이제 부의 토합이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인장균열 깊이 ZC가 구해지고 ZC에 따라 토합의 균형점까지는 수직 굴착이 가능한 이런 한계 깊이가 구해진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아래쪽에 물어봤던 주동토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균열이 이렇게 발생한 단면이 좌측에 나오고요. 첫 번째 토합은 일반적인 삼각 토합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고 단위 토합은 감마 Z의 KA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점토인 경우는 이렇게 점착력 부의 토합으로 EC 루트 KA만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토합과 부의 토합을 산정을 해보면 인장균열 깊이까지는 이렇게 부의 토합으로 작용하고 그 아래는 이렇게 정방향의 토합이 작용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도에는 마찬가지로 인장균열 깊이와 그리고 한계 깊이, 한계 굴착 깊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주동토합의 분포는 감마지 KA의 마이너스 20 루트 KA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3번 보시면 인장균열 깊이는 어떻게 구하고 한계 깊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초록색 요 마킹한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기술한 방식대로 인장균열 깊이와 한계 깊이를 조금 비중을 가지고 기술해 주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내용 봅니다. 인장균열 존재 시 적용 토합인데 이론상으로는 한계 깊이까지는 토합이 작용하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요 인장균열 깊이로부터 토합을 삼각형 분포로 적용을 시키더라. 이런 내용이고 관련 내용을 우측에 기술해 주시면은 한 페이지 아주 깔끔한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어 8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9번 봅니다. 점토의 강도 회복, 틱소트로피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틱소트로피의 정의, 두 번째 틱소트로피의 메커니즘, 3번 틱소트로피의 지방공학 적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의 부분 보겠습니다. 틱소트로피란 점토 질환인 경우 교란 시 강도가 저하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메커니즘 보겠습니다. 세로축이 강도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최초 불교란 강도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집안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강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강도가 회복되고 또 교란이 발생되는 경우 강도가 떨어졌다가 경시에 따라 강도가 회복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교란이 됐다 강도가 회복이 되어도 원 집안의 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이 박스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불교란시 강도, 원 집안의 강도가 회복된 강도보다는 크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아래 내용 보시면 틱소트로피 현상은 집안의 액성지수, 소성도나 또는 물 흡수력이 클수록 커진다. 결과적으로 몬모릴로 나이트를 많이 함유한 점토가 카오리 나이트보다는 크게 발생하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의 틱소트로피의 지방공학 적용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말뚝의 재하시험의 주기와 그리고 장비 주행성인 트래피커빌리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어 9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번 SMR 보겠습니다. 우측 내용 보시면 개요 그리고 SMR의 산정 방법 및 등급표, 산정 방법과 이렇게 SMR 등급표,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시면 SMR의 특징 또는 실제 사면 거동과의 차이점,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SMR 및 RMR의 특징 비교 나옵니다. 1번 개요 보겠습니다. RMR을 근거로 전리 방향과 골착 방법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비탈면 안정 평가 방법이다 나옵니다. 자, SMR의 산정 방법. SMR은 RMR에다가 F1에서부터 F4까지의 인자를 더하거나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전리 방향과 골착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MR 등급표는 1등급부터 이렇게 5등급까지 있고 SMR 점수가 있고요. 점수. 그리고 예상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측에 SMR 특징 보면은 개요도와 같이 이제 SMR 비탈면 안정 해석에 대한 특징이 되는데 등급별로 안정성 판단이라든지 또는 파괴 형태 그리고 보강 방법. 자, 제가 조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평가 부분 그리고 파괴 형태 그리고 보강 방법 등이 제시가 되는데 이 방법은 타면의 전단 강도가 미고려되고 사면의 높이, 가장 중요한 높이 등은 미고려됐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비교표는 SMR과 RMR에 대한 적용 분야, 그리고 주안점, 이용 분야, 그리고 특징에 대한 비교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걸 다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개요 부분하고 그리고 산정 방법, SMR과 RMR의 특징 비교 쓰고 자리가 남는 부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서 써주시면 가장 깔끔한 답안 형태일 것 같습니다. 용어 10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용어 11번 슬레이크와 팽윤현상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제목 1번 개요, 2번은 슬레이크와 팽윤현상 비교 나옵니다.
1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크는 연한 암석에서 건조, 흡수 반복에 의해서 급격히 고결력을 잃어서 세편화되는 현상이다 나옵니다. 요거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통째로 외워야 되는 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번 팽윤현상 봅니다. 흙 또는 안반이 물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1, 2단계로 구분한다 되어 있습니다.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슬레이크와 팽윤 현상을 시험 개요도와 시험 방법, 그리고 시험 결과에 따른 평가 방법, 그리고 지방과학적 문제점과 대책으로 기술을 했고요. 지방과학적 문제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 대책은 이렇게 누운 화살표 형태로 표현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슬레이크와 팽윤 현상을 두 가지를 물어본 경우는 비교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은 내용도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출제자의 의도와 우선 맞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난이도가 그래도 중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요거 수정하기 전에 자료를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지금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좌우가 서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슬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은 시험 개요도와 시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슬레이크에 대한 지방공학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어서 팽윤 현상은 팽윤 시험 방법, 그리고 시험 방법과 팽윤율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팽윤 현상에 의한 지방공학적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용어 11번은 블로그의 샘플 페이지로 제가 공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자기화 시키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1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번 모아쿨롱의 포락선 나옵니다. 우측 보시면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포락선 및 전당 강도의 관계, 3번 모아쿨롱의 포락선의 특징 나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응력 및 전단응력 관계도에서 최대 중응력 및 최소 중응력의 차를 지경으로 하는 모아원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원에 접하는 직선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2번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을 수직응력, 세로축을 전단응력을 놓고요.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로부터 최소 중응력과 최대 중응력 이렇게 모아원을 그려서 여기에 접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게 모아의 포락선이 되는데 요게 시험 결과를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곡선 형태가 되니까 쿨롱의 이론을 접목시킨 것을 모아 쿨롱의 포락선이라고 합니다. 쿨롱은 집안의 전단 강도 S는 점착력 성분과 수직응력 그리고 내부 마찰것과 관련된 강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아의 포락선에 쿨롱의 개념이 더해져서 이렇게 접한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모아 쿨롱의 포락선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쿨롱의 파괴 기준 나오고요. 보시면은 모아원은 곡선이니까 쿨롱의 강도 개념을 적용해서 직선화한 포락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어서 강도 정수는 포락선의 기울기는 내부 마찰각 파이가 되고 Y절편은 점착력 C가 되더라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3번은 모아쿨롱의 포락선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번 교란 시료에 대한 안밀곡선 수정 방법 나옵니다. 우측의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교란 시료에 대한 안밀곡선 수정 방법입니다. 1번 개요 보시면
시료의 채취 및 시험 시 자연 및 기계적 교란을 최소화하고 시험값에 대한 판단을 실시해서 PC 및 토질 정수 등을 보정해서 사용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안밀곡선에 대한 수정 방법은 이어서 계속 기술을 할 거기 때문에 목차를 기술하기보다는 교란 시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밀곡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사항 위주로 개요를 썼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밀곡선 수정 방법은 정규 안밀 점토와 과안밀 점토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좌측에는 개요도 그래프가 되고, 그리고 우측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하는지를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 13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동그라빠의 답안은 모범 답안으로 제가 작성을 하긴 했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베이스를 두시고 자기화 하셔서 합격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용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